올림픽 4월 4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관광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입니다. 4월 21일 국무회의가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에 출범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이었습니다. 의장도 총리였죠. 이번 개정으로 위상이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심의조정사항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만 들어있었던 것이 이번에 추진실적평가와 정책 반영까지 덧붙여졌습니다. 회의만 열던 기구에서 점검하고 다시 반영하는 환유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2017년 출범 이후 회의는 11차례 열렸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꼴이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올해 2월에 제11차 회의가 무려 8년 만입니다. 관광은 14개 부처에 걸쳐 있는 융합 분야입니다. 총리급 회의로는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업종, 지역별 관광협회들은 공동성명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이틀 뒤엔 23일 문체부는 관광법제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980년대 틀을 그대로 끌고 온 관광진흥법이죠. 관광법제의 기본 재정비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입니다. 제도가 움직이면 예산이 움직이고 예산이 움직이면 현장이 움직입니다. 관광을 여가산업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한데 이번 법적 근거가 비로소 따라붙었습니다. 중요한 건 격상 자체가 아니라 격상 뒤에 붙은 두 글자입니다. 바로 환유입니다. 수립하고 발표하고 끝났던 계획이 점검하고 재반영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동안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새로 만들어졌지만 중간 점검 장치가 약했습니다. 세운 계획이 3년 차쯤 가면 서류석이 잠들고 새 정부가 오면 새 계획이 다시 놓았던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반복을 끊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입니다. 아주 큰 변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능과 예산이 대통령실 주변으로 모이면 광역, 기초단위사업도 그 결재선 위에 올라갑니다. 지역관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정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답답했던 구조에 작은 출구 하나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정책은 문체부 안에서만 맴돌고 교통은 국토부, 농어촌 관광은 농식품부, 의료관광은 복지부, 크루즈는 해수부, 생태관광은 환경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뭔가 하나 추진하려고 하면 매번 삐걱거렸던 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14개 부처에 걸쳐 있다는 말이 그냥 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격상된 회의가 이 14개의 실을 한 타래로 깰 수만 있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부처 쫓아다니기에 대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일본은 관광입국 추진 강요회의를 총리 주재로 고정해두고 2026년 3월 제5차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을 가기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하게 격상이 아니라 5년 단위 계획의 목표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일 외국인 6천만 명, 집안 숙박 1억 3천만 임박, 재방문율 전체의 3분의 2 같은 좌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격상이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그 구체적인 숫자를 채워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은 바뀌었습니다.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후반과 곧 설계될 제7차 계획에는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좌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첫째, 실적 평가가 방문객 수 노름에 그치면 계정은 명목에 머뭅니다. 평가 지표에는 체류일, 재방문율, 지역 소비, 주민 체감도 같은 질적 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주재라는 형식이 어뢰로 굳어지면 실효가 사라집니다. 일본은 총리 주재 회의를 연 1, 2회 정례화한 후에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한국도 개정 이후 첫 1, 2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가 몇 차례 열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내려오는지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얼마나 빠른지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숫자가 없다는 거죠. 이 숫자만 제대로 세운다면 충분하게 이 숫자만 제대로 이제 만들어진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법제 개편은 조문을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관광을 누구의 일로 볼 것이냐는 다시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40년 전 관광진흥법, 와, 이거 정말 그때의 진흥법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자체가 좀 너무 무신경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만들 때는 외화 획득 그리고 관광 사업자 육성이라는 틀 위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주민과 관광객의 공존, 데이터 기반 수요 관리, 지속 가능성.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번 개편은 업계보호법에서 관광 생태계법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어야 하며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1분기 476만, 그러나 4월의 속은 복잡하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체부 잠정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약 476만 명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늘었으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찍었습니다. 수도권 손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완화됐다는 거 설명드렸죠. 지방공항 입국은 49.7%, 철도 이용 외국인은 46.4%가 증가했습니다. 지역 방문율은 34.5%, 외국인 카드 소비는 26.8% 늘었고 체류율은 36.2% 뛰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이번 주 내내 업계 대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외래 관광객의 방문자 수를 비롯해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죠. 그러나 4월의 속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예약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거리 비례제 도입 이후 단일 월 기준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단계는 6에서 18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거기다 또 중동 정세 불안에 고환율이 겹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의 주머니가 얇아지자 반사의 이익은 국내로 흘러들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의 봄 예약 인원은 33%, 판매액은 49%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쪽은 난감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무직 휴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른 항공, 여행사도 비상경영 모드로 예의주시 중입니다. 자, 인바운드 지표와 아웃바운드 현장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더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고비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엇갈림 자체가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성장의 상당 부분은 환율이 만들어준 덤이라는 것입니다. 1분기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는 콘텐츠만큼이나 환율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구조로 2024년에 3천만 명을 넘겼고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그 수치가 얼마나 유지될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환율이 그치는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도 오늘의 숫자가 유지되려면 콘텐츠와 수용 역량이 뒷받쳐 줘야 합니다. 단기적인데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부분이 있죠.
자, 4개 숫자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체류일 36.2% 증가입니다. 방문객 수는 교통이 만들고 소비액은 환율이 좌우합니다. 그러나 체류일은 오직 콘텐츠가 결정합니다. 하룻밤을 이틀밤으로 늘리는 힘은 환율이 아니라 지역의 경험입니다. 올 1분기에 어떤 지역이 외국인을 하룻밤 더 붙잡았고 어떤 지역은 스쳐 지나가게 했는가를 근적별로 분해해 봐야 합니다. 이 분석 없이 총량 지표만 축하하면 내년 이맘때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숫자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산에서의 노력들이 좀 돋보이긴 합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란 부분은 결국 체류일을 늘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또 숙박시설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해요. 근데 지역에서 아무리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킨들 숙박시설이 없다면 타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관광은 지금 반사 이익의 창입니다. 유가가 내리는 순간 수요는 다시 해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을 지역이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을 끌어내는 경험의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할인은 첫 번째 방문을 유도하지만 재방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콘텐츠입니다. 코레일 봄 시즌 예약이 33% 늘었다고 마냥 기뻐할 건 아닙니다. 이들이 가을에도 내년 봄에도 같은 열차를 탈 것인가 지금부터 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여행가는 날 캠페인 시기 예약이 평소 대비 크게 뛰었다가 캠페인이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할인에 유인한 수요는 할인이 그치면 결국 이탈합니다. 남는 것은 경험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여행업계의 어려움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인바운드 수용 역량도 함께 흔들립니다. 외국인이 오고 싶어 해도 태울 비행기와 실을 여행 상품이 없으면 관광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LCC 3사 통합 국면에서 재분배되는 중국, 동남아 노선 운수권이 앞으로 몇 년간 인바운드 지방 분산에 실핏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실핏줄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지금 무급 휴가를 꺼내고 있다는 사실은 1분기 476만이라는 숫자가 닿지 못한 현장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호조와 아웃바운드 침체의 동시 발생 국면에서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웃바운드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유가 연동형 한시 지원이나 LCC 노선 유지 인센티브, 여행사 고용 유지 지원 같은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바운드 호조가 덤이 아니라 실력으로 전환되도록 콘텐츠와 수용 역량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 체류일을 늘리는 지역 콘텐츠, 다국어 안내, 야간 관광 인프라, 지방공항 2차 교통망이 모두 그러한 실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생태계 안에 위와 아래입니다. 인바운드의 지붕만 높이 올리다가 아웃바운드의 기둥이 무너지면 관광이라는 집 전체가 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가는 비행기가 있어야지 또 그 비행기에 사람들을 싣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산의 질주, 서울, 제주의 구도를 흔들다는 부분입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산입니다. 인바운드의 영향이겠죠. 4월 17일 부산시가 글로벌 OTA 아고다의 2025년 골드스컬 어워드에서 국내 도시 중 유일하게 인바운드 관광 우수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한국 215곳 숙소 가운데 부산은 14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고다에 따르면 한국의 숙소 검색량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부산 외국인 관광객은 1, 2월에만 55만 6천 명, 전년 동기 대비 39.7%가 늘었습니다.
3월 외국인 소비액은 957억 원, 전년보다 18.1%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흐름이 플랫폼 데이터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플랫폼 크리에이터립의 1분기 부산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530% 급증했고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최고 성장률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집계는 부산 방문 외국인이 364만 명, 2014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배경은 해운대 강안리 같은 자연자원에 뷰티와 의료를 얹은 로컬 디깅 수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이와 같이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관광을 지역 소득과 일자리, 도시 인프라를 바꾸는 정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만큼만 좀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자, 수도권 중심에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건, 수도권 중심에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제 서울 제주 이원 구도에서 서울 부산 제주 3원 구도로 재편되는 중이죠. 크게 보면 또 서울 인천 제주에서 부산이 또 중심이 되고 있다는,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비 형태의 변화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궁궐과 이제 홍대를 돌아 부산 골목으로 이어 뷰티 클리닉과 해안 카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방문 일수, 소비 방식, 동선, 관심사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지자체에 주는 메시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지역 고유 자산과 고부가 서비스의 결합이 있어야 체류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바다, 음식, 문화유산이라는 자연문화 자원 위에 뷰티, 의료, 체험, 웰리스, 워케이션이라는 고부가 가치가 얹혀야 합니다. 자연만으로는 1박 자연의 고부가 가치를 얹으면 2, 3박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타 지자체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 3박이 지역 경제에 남기는 부가가치는 1박에 2-3배가 아니라 5배, 10배로 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숙박, 식음, 교통, 체험, 쇼핑이 한 동선 위로 겹겹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글로벌 OTA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색량, 예약량, 체류 데이터 같은 플랫폼 정보가 관광정책의 선행 지표가 되는 시대입니다. 부산은 이미 아고다와 5만 명 규모의 숙박 할인 프로그램을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설계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검색 데이터로 수요 방향을 읽고 할인으로 그 수요를 물리적으로 붙잡고 체류 연장으로 소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3단계를 독립된 행사가 아니라 연결된 설계로 묶은 것이 부산 모델의 차별성입니다. 자,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러한 순서입니다.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를 먼저 보고 예산을 쓰는 것, 그 순서가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한 도시의 성공은 인근 도시의 경쟁 지표가 아니라 학습 지표이다라는 거죠. 가깝게는 부울경이 있고, 그리고 강릉, 전주, 경주, 여수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연과 문화의 이제 고부가 가치 서비스, 그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또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야 되겠죠. 뷰티나 이제 웰리스 이쪽은 확실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 컬처, K 푸드 이런 부분들이겠죠. 거기에다 이제 글로벌 플랫폼과의 유통 판매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은 바다와 커피 위에 웰리스와 워케이션을 얹을 수 있고요. 디지털 노마드들, 장기 체류객들을 또 유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전주는 한옥과
음식의 뭐 크래프트와 전통 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경주는 유적과 야경 그리고 K컬처와 스토리텔링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는 바다와 밤바다 위에서 요트, 뭐 해양 레저들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각자의 자연 문화 자원 위에 어떤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얻느냐가 다음 5년 지방 관광 지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낸 도시가 서울, 부산, 제주고요. 그 다음은 어떤 지역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코스트도 남부권 강력 관광 개발 사업으로 이러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모델에는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그림자들을 좀 짚어보자면 어류티 관광은 가격 책정과 품질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어렵죠. 몇몇 지역이 한때 어류관광 도시를 표방했다 주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경쟁 우위가 돼야 되죠.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굳이 뭐 서울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는 1도 없습니다. 만약 차트 비행기가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렇죠. 또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품질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지지부지해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530% 같은 급성장은 혼잡, 바가지, 주민 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영도나 이런 지역에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이 밀집되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한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일본을 많이 배워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이미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 품질 관리를 해주고 민간 협의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까지 포함할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제는 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관광벤처 100곳 국민제안 공모전 현장을 정책안으로 불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4월 22일 문체부 한국관광공사는 제17회 관광벤처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선정 기업은 100곳, AI 기반 맞춤형 관광 추천, VR 체험 콘텐츠, 생태관광 플랫폼 등 영역은 다양합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 매년 역대 최고 경쟁률이네요. 예. 같은 22일 관광기본법도 개정안이 의결되었죠. 그러면서 또 후속 조치로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도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5월 12일까지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의 8개 분야를 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광벤처는 정부가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저도 초기부터 컨설팅을 계속해 왔습니다. 요즘은 뭐 시간이 한 15년, 17년이죠 올해로 지나고 나니 뭐 불러주진 않습니다. 뭐 제가 또 다른 지역 관광 쪽 일을 하다 보니 또 불러도 못 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생존율 자체가 관심사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해는 질적 성장과 또 와이어나츠가 아마 진행하죠.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올해 공모는 사업화 지원형과 R&D 지원형으로 트랙을 나누었습니다. 사업화부터 해외 진출 연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업이 같은 주에 발표된 거가 좀 우연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원재료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관광정책은 부처와 공공기관이 설계하고 현장은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탑다운 형태죠. 이제는 벤처가 새로운 상품을 실험하고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텀업의 요소가 얹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 구조적 전환이 이번 주 발표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정책이
바뀐 건 정말 확실합니다. 실험의 성패는 피드백 루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숫자로 확인될 때 국민은 다시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산업 생태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 뭐 성과는 있죠. 분명히 성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갈목할 만한 부분은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약간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벤처 100곳 가운데 3, 5년 뒤에는 살아남는 곳이 몇인지, 또 해외 매출을 일으킨 곳은 몇 개인지, 그리고 지역의 실적 모델을 잡은 곳은 몇 개인지, 이 추적이 좀 더 정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관광벤처의 실적 무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역은 늘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해왔지 않습니까? 벤처는 실적 무대가 없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다른 방을 쓰며 같은 말을 반복해오는 셈입니다. 이제 같은 방에서 서로를 호명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제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 관광지 한두 곳을 벤처 실정 특구로 지정해 관광벤처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역관광재단 DMO가 벤처의 1차 고객이 되어 실정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실정 결과가 좋은 벤처를 지자체 정책 사업과 연계해 본사업 발주로 이어져 바로 실정, 검정, 본사업 3단 구조가 되어야 벤처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자, 국민제안 공모전은 제안의 질보다 제안의 반영 사례 축적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20명의 우수 제안자를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안 중 실제로 정책이 된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모전이 매년 반복되면서 전년도 제안이 올해 정책에 몇 건 반영되었는가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관광청이 운영하는 관광지 만들기 법인 공모나 싱가포르 관광청의 관광혁신 챌린지가 이런 공개 추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여형 정책은 몇 명이 참가했는가가 아니라 몇 건이 정책이 되는가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주 이 네 개의 이슈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격상도, 법제 개편도, 벤처 선정도, 국민 제안도 결국 현장에 닿는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현장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도가 이제 실제로 빨라졌는지를 우리는 이제 한 2, 3년 후에쯤이면, 빠르면 뭐 한 1, 2년 후쯤에 후속 지표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처럼 또 이 확실하게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표가 모호할 수도 있고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국가관광전략회의도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고, 또한 이제 추진된 정책들을 점검하고 다시 반영하는 환유 구조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그런 기대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4월도 이제 마지막 주네요. 4월 4주차 틱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코스트 이영건 대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